그야말로 이제 물폭탄이 쏟아진 건데 이제 전남 지역은 그나마 피해가 좀 적은데 네. 중부지방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면서 이제 정부에 대해서 성토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컨트롤 타워 부재가 아니냐 이렇게 늘 뭔가 사건이 터질 때마다 나오는 소리가 이번에도 나오곤 했죠. 네, 홍수 피해가 집중됐던 15일 새벽에 긴급호우 대처 상황 점검 회의가 열렸는데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진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상황 아마 전해주시죠. 정상적인 상황이었으면 중앙재난 안전 회의 이런 네. 것들을 했어야 되겠죠. 대통령이나 총리가 주재를 했어야 될 텐데 아마 당시 주부 장관은 지금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지난 2월 탄핵돼서 네. 지금 직무 정지 상태이고 국토교통부 장관도 해외 나가 있어서 근데 이제 환경부 장관이 아무래도 집중호우 관련돼서는 댐이나 하천 관련돼서 이제 주무 장관이기 때문에 네. 환경부 장관이 이제 주도해서 그렇게 한 걸로 보입니다만은 이 컨트롤 타워에 좀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조기 귀국보다는 우크라이나 순방을 이어갔죠. 지난 G7 회의 때 이탈리아 총리가 자국에 홍수 피해가 있을 때 긴급하게 귀국했던 것과는 또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크라이나 순방이 중요한 건지 국민들의 안전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국민의 안전이 당연히 더 중요하겠죠. 이제 다만 폴란드를 거쳐서 우크라이나 간 것은 당시 나토 리투아니아에 거기에 참석한 상황에서 네. 이미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걸로 사실 준비가 다 확정이 돼 있었을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 폴란드에서 다시 가지 않고 귀국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려했을 테고 이미 확정돼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정대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던 걸로 보이고 이제 방문할 바에는 우리 최소 1조 달러로 예측하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에 재건 관련돼서 거기에 우리 한국 기업들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이 수입 이런 네네. 것들을 고려해서 한 그런 방문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 또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명백한 인재입니다. 이런 인재가 정말 다시는 일어나지 않길 바랐는데 사고 수습 과정은 어떻게 보셨나요? 예, 참 물론 이제 집중 폭우, 이른바 극한 호우 이 상황 자체는 천재지변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네. 이후에 이렇게 수습 과정이라든가 조치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인재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하차도 관련돼서 이게 차량 통제 또는 차단 시설만 설치됐다 하더라도 그런 피해가 안 날 거거든요. 네. 정말 안타깝고 좀 한심하다 그럴까? 이미 행복중심도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에서 약 4시간 전에 이제 미호천교 거기 다리 이렇게 공사 이렇게 하다가 물론 이제 제방을 너무 낮게 하지 않았냐 그런 문제도 있었지만 네네. 이게 홍수주의보를 이미 청주시와 충청북도에 이미 연락을 했습니다. 나아가서 금강 홍수통제소도 또 이미 연락을 했습니다. 심지어 더욱 놀라운 것은 약 1시간 전에 119에 신고도 이루어졌고 네. 나아가서 또한 112로 신고까지 이루어졌었는데 즉 거기 지하차도 차량 통제해야 된다는 그런 구체적 내용까지 위치까지 알려주면서 신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그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이 총체적 부실 내지 사실 부재에 가까운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충북경찰청이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에 관한 것을 이제 검토를 하고 또 전담팀을 꾸려서 수사를 시작하곤 했는데 자, 행정기관에 대한 법정 책임은 어느 정도의 범위가 될까요? 일단 문제될 수 있는 것은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한정한다면 충주시장이라든가 네. 충북도지사 그다음에 행덕구청장은 당장 문제가 되겠죠. 이제 네. 다만 거기에 이제 공중이용시설은 맞고 14분의 여기서 이제 재해가 발생을 했고, 근데 이제 그런 공중이용시설의 관리상의 하자냐 여부가 이제 문제가 될 것입니다. 네. 실제로 이제 배수펌프 4개가 있었는데 그게 작동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이제 물이 갑자기 넘치면서 정전이 돼서 작동을 못 했다는 것인데 과연
그러면 이 물이 넘쳤다면 이게 가동되더라도 못 막았을 그럴 상황인지 아닌지, 여전히 차량 통제 못한 건 관리상의 하자 아닌지, 이런 거에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상은 그건 굉장히 또 처벌이 엄하거든요. 네. 1년 이상 뭐 징역형이고 그 문제가 될 테고, 다른 사건에서와 같이 뭐 예를 들자면 포항 뭐 이런 지하차도에서 상황, 있었죠. 예, 아파트 지하 관련돼서 주차장, 이런 예. 상황을 보면 결국 업무상 과실치사상,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강 홍수 통제소나 심지어 112 신고, 119 신고 이렇게까지 이루어졌는데 안전 조치를 취해야 될 의무자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한 사고니까 아마도 업무상 과실치사죄 이 문제가 당연히 될 테고, 마땅히 그러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안 했으니까 직무유기죄 뭐 이런 것들이 실제 문제가 될 것입니다. 네, 네. 적용이 될 수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비가 너무 많이 내리고 있어서 굉장히 답답하고 또 화도 나는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외교적으로도 문제가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생즉사 사직생 정신까지 언급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지원을 약속했는데 그 상황 어떻게 보셨나요? 예, 뭐 이제 예를 들자면 뭐 헬멧, 뭐 방탄모 이런 것들, 이른바 군수품 이런 지원을 했었고, 또 추가 지원 약속하는 것은 뭐 지뢰 탐지기 이런 것들, 공격용 무기가 아닌 이런 것들을 지원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네. 다만 생즉사 사직생 이 이야기는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상황이 우리의 이제 6.25 전쟁 상황처럼 이렇게 전시에 실제 우리나라도 굉장히 위험했었잖아요. 네. 이제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우크라이나도 그런 정신으로 싸우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표현이었는데요. 근데 정작 그 시기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네. 목숨을 잃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게 그 표현은 뭐 나름 납득은 가지만 좀 국내 문제에 좀 더 이런 국민의 생명 재산에 좀 더 제대로 좀 집중을 했으면 하는 그런 네. 아쉬움이 큽니다. 뭐 네. 비대면으로라도 적극적이고 좀 더 성의 있는 지휘를 했더라면 네. 국민들이 좀 납득을 하지 않았을까. 뭐 실제 우크라이나에서 귀국하는 열차 안에서 뭐 이 홍수 긴급 뭐 점검 회의를 화상 회의를 한 건 맞습니다만 네. 좀 더 먼저 선제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공무원들한테 직접 현장으로 가라는 이야기를 그 전에 했다거나 총리가 직접 이 회의 주재해서 좀 조치를 적극 취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다면 네.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뭔가 순서가 바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기시다 총리와 면담을 했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워낙 이제 셔틀 외교로 여러 번 만났으니까 뭐 주로 하는 이야기는 당시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이건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그래서 강력히 규탄한다. 그런 내용, 뭐 한미일 등 뭐 공조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국민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네. 이런 걱정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조치, 강력한 뭐 항의 이런 것들을 기대했었는데요. 사실 대화 내용 보면 사실상의 오염수 방류 추인 아니냐. 그러니까 IAEA 그 검사 조사 보고서, 최종 조사 보고서를 이제 인정하는 그런 말을 했고, 이제 정작 또 이게 방류 과정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전문가도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는 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염수에 대해서 걱정하는 국민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안타까워하는 것 같습니다. 얻은 게 없네요. 예, 결론적으로. 실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냉정하게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 정부나 여당이 뭐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방류 보류라든지 이런 의견들을 강력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방류 승인 입장을 고수하는 이유를 뭐라고 보시나요? 아마 지난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한일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지금 북중러 이렇게 관련돼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기가 너무 고도화되고 이거에 대한 국민의 안전, 그 핵 위협으로부터의 보호를 가장 최우선 정책으로 삼다 보니 결국 한국과 미국, 일본이 긴밀히 공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한일 간에 좀 껄끄러웠던 부분을 일정 부분 우리가 양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닌지. 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가다 보니까 지금 일본의 여러 가지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그다음에 위안부 문제 이걸 좀 적극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 결국 외교 문제인데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딜레마이기도 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실업급여 이야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에서 실업급여 제도를 손보겠다라고 했는데, 자, 현재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서부터 알아보도록 할까요? 현재 실업급여 제도는 이제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이 실직, 그러니까 비자발적 퇴사를 했을 경우, 그러면은 일단 직장을 잃게 되니까 생계가 위협받을 네네. 거 아닙니까? 그때 일종의 생계 안정, 그리고 다시 재취업을 위해서 뭔가 또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형태의 지원을 해주기 위한 보험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고용보험을 통해서 하는 것인데요. 그냥 뭐 그 부분은 현재 보면 18개월 정도의 공보험 가입 기간에서 최소 180 이상 근무를 해야 되고, 그런 경우 이제 재직 기간에 따라서 3개월에서부터 8개월 사이에 보통 통상 평균 임금의 한 60% 정도를 이렇게 실업급여로 이렇게 네네. 지급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 지금 실업급여 제도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는데 부정수급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을 하는 사람들을 좀 처벌을 하면 될 텐데 실업급여가 꼭 필요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왜 맞습니다. 개선을 하려는 걸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실업급여 제도에서는 실제 OECD에서 개선을 권고할 정도로 몇 가지 문제점이 벌써 발생을 했습니다. 네. 첫째가 뭐냐면은 일단은 이것을 예를 들면 작년 기준으로 하자면 네. 이게 2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분이 1년에 이게 약 10만 명이 넘습니다. 네. 그리고 실업급여의 그 재원, 이게 거의 이제 10조에서 많이 6, 7조 이상 낮아져서 이게 지금 과연 계속 지급할 수 있을지 그런 의문이 있고요.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이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이렇게 의욕을 꺾어버리는 게 뭐냐면, 이제 지금 계속 그게 나오는 게 이제 실업급여의 최하한이 있습니다. 하한이 뭐냐면은 이제 최저임금 관련돼서 이제 80%가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 실제 그 일하는 근로자는 최저임금 받으면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4대 보험 공제하고 나면 그 금액에 185만 원이 미치지 못하거든요. 네. 일도 안 하고 가만 노는 사람이 그것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는다는 겁니다. 네네. 네. 이런 문제점이 실제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비율이 작년 기준으로 하면 30% 전후입니다. 네. 네. 취업을 앞두고 있는 사람의 최소한의 어떤 그 보조금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가만히 있어도 일하시는 분보다 더 수급을 많이 하게 되는 이런 이제 넌센스가 발생을 하게 되는 예.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성과 청년 노동자들에 대해 비하 발언까지 나오곤 하죠. 뭐 실업급여다, 또 네. 샤넬 선글라스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이 이야기가 왜 나오는 건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요, 이제 아마 정부 여당 측에서 이런 실업급여 제도를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뭐 실업급여가 꿀 그렇죠. 네. 달콤하게 먹는 달콤한 것처럼 급여다.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 일해서 샤넬 선글라스 사는 게 아니고 그 실업급여 받아서 그 돈 모아서 산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이제 예시를 한 것 같은데요. 네. 네.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좀 부적절한 표현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가 갖고 있는 그 역할은 정말 특히 어려운 근로자들한테는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 최저 어떻게 보면 그 이 생계 유지 보장 수단인데 그것마저 없으면 그러면 실제 근로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이 사회에서 정말 버티기 어렵겠죠. 네. 네. 실업급여에 대한 오해가 최근 굉장히 확산이 된 것 같습니다. 뭐 남의 돈으로 먹여 살린다라든지 아무 조건이 없다는 오해라든지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오해들만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좀. 그러니까 아까 그런 좀 비아냥거리는 그런 표현에도 나오지만 실업급여가 그냥 가만히 일 안 하고 있으면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사실 네. 실업급여 그 돈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이렇게 돈을 모아서 보험에 가입돼서 그 돈을 재원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그렇게 생활 안정망이 어려운 분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일종의 모은 그런 네. 돈인 거죠. 그리고 이게 가만히 있어서 계속 나오는 게 아니고 구직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해야 되고 그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래야 지급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영원히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1년 지나면 또 못 받으니까 하면 바로 또 실업급여 뭐 신청을 또 해야 됩니다. 네. 뭐 그런저런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순기능은 잘 살리고 뭔가 좀 안 좋은 약점들은 보완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자, 이제 민주당 상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혁신위원회 1호 혁신안인 불체포 특권 포기를 두고 진통을 겪고 있죠. 그렇죠.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는 이제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했고 혁신위에서 1호로 민주당에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불체포 특권 포기 여기에 서명을 해라라고 요구했는데 한 20일 가도 아무 답을 안 하다가 의총에서 그거에 대해서 뭐 이제 난상 토론을 벌였겠죠. 이제 물론 논란의 소진이 있습니다. 이게 헌법상 인정되는 권리 아니냐 또는 검찰이 야당을 탄압할 때 이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권리 또는 구제 수단 중에 하나인데 이걸 포기한다는 건 부적절한 거 아니냐 그랬는데 아무튼 논란 끝에 한 30명 정도는 포기하겠다고 했는데요. 나머지 분들은 동의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요즘 지금 그 수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네. 관심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은 이게 또 문제가 되니까 오늘 그러니까 오전에 비공개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시 오늘 의총에 상정하기로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정당한 영장 청구에 한해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는데 그 기준이 좀 모호하잖아요. 이게 네. 뭐 정당한 영장 청구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전에 돈봉투 사건으로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청구했을 때 이게 검찰이 이게 탄압하고 있는 거다 그런 프레임으로 네. 거부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 112명 중에 110명이 다 서명했습니다. 이게 정말 어정쩡한 포기여서 진짜 포기인지 계속 또 논란만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 검찰이 이 돈봉투와 관련된 의원을 이제 20명을 명시를 했는데 이것과도 연관이 있겠죠? 그렇죠. 직접 왜냐하면 아까 그 20명 관련돼서 직접 건넨 이성환 윤관석 의원입니까? 이렇게 네. 해서 직접 그분들이 그것 때문에 청구됐다가 불체포 특권에 의해서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지 않게 됐는데요. 네. 그거하고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조만간 의원들을 소환해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총선에 큰 영향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도통 떠도는 명단 이런 걸로 보면 이게 이제 우리 지역에도 있고 그렇죠. 한 20여 명 데리고 하는데 이제 특히 뭐냐면 그 부분이 대부분의 거명되는 의원분들이 이른바 친명 의원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공천 단계에서 네. 이걸 이유로 아마 공천 배제 등의 뭐 그런 조치가 나올 수 있으니까 아무튼 네. 공천 단계에서는 굉장히 이게 폭발성이 큰 그런 사안입니다. 일단 연루가 됐다 하면 공천 받을 확률이 좀 아주 떨어지지 그렇죠. 않을까? 바로 배제하겠죠. 왜냐하면 다음 공천이 이재명 대표가 계속 공천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네. 친 이재명으로 이렇게 이제 의원들이 다수 당선될 수 네네. 있게 할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특히 그렇습니다. 네,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폭우로 한 차례 연기됐던 이재명, 이낙연 회동, 이른바 명랑 회동이 내일로 이제 예정이 돼 있어서 초미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자, 어떻게 전망하고 그렇죠. 계십니까? 내일 이제 만찬을 예정하고 있는데, 그 이재명 대표하고 이낙연 전 대표가 약간 기본적으로 입장이 다릅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은 사법 리스크, 돈봉투 등 이걸 같이 힘을 합쳐서 민주당의 지지율을 올리자는 그런 방향에서 회동을 하는 거고 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하고 회동 자체만으로도 나름 상당히 그 정당성 뭐 이런 것들이 부여되겠죠. 네. 근데 이낙연 전 대표께서는 그때 광주 와서도 하신 말씀에 민주당이 많이 좀 문제가 있다. 개혁에 더 네네.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민주당을 많이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 입장은 뭐냐면 결국 비명과 반명의 입장을 좀 대변하고 있거든요. 네네. 결국 이게 어디로 연결되냐면 결국 총선하고 연결됩니다. 그렇죠. 공천권을 누가 가질 것이냐의 문제이죠. 네. 비명과 반명 입장에서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계속 당권을 가지고 공천권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게 그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두 회동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뭐 이렇게 갈등 뭐 이것을 봉합할 가능성도 있지만 오히려 분열을 내부적으로는 더 촉진시킬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송기석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